법대로 합시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로 이어 오늘도 알기 쉬운 법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아니, 돈까지 내고 우리 지구리 제작한 홍보 영상인데 제작권 침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시나리오도 우리가 쓰고 제작도 우리가 했는데 당연히 저작권은 저희한테 있죠. 요즘에 업무 판매량이 영 늘지가 않았어요 말이지. 진호 씨가 제품 진열 담당자지? 예 사장님. 제품 진열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 중인데 좋은 아이디어 없나? 요즘은 매장에 와서 사는 것보다 이 인터넷이나 앱으로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이나 앱으로 판매를 한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플랫폼 구축해보죠. 예 사장님. 근데 한 가지 더 의견이 있는데 뭡니까? 그 온라인 판매를 하기 전에 이 제품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뭐 홈쇼핑이나 라이브 방송 이런 걸 봐도 홍보 영상은 거의 필수로 나오거든요. 홍보 영상이라. 그럼 그것도 마케팅 제안서 제출하세요. 예,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 자, 수고해 주시고. 예. 네. 네,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네요. 어묵과 수산물 마케팅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그런데 홍보 영상은 전문 제작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재은이가 이쪽 일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재훈아, 잘 지내지? 오, 진호, 오랜만이다. 네 대학원에서 영상 전공하고 있다면서? 그걸로 밥 좀 벌어먹고 산다. 그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홍보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하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나야 좋지. 그러면 제작 계획서랑 견적서 좀 보내줄 수 있겠나? 오케이. 언제까지 보낼까? 다음 주면 좋겠는데. 알았다. 보내고 연락할게. 알았어. 이거 잘만 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겠는데. 오케이. 제작비도 크게 안 들고 영상도 괜찮은 것 같고 재훈이 역시 뭐 대학원 다닌다더니 잘하네. 사인 나오셨습니까? 전에 얘기한 제안서 다 됐나? 예, 여기 있습니다. 오, 비용도 저렴하고 괜찮네. 그럼 진호 씨가 책임지고 진행해 보세요. 예. 아직까지는 일이 순조로워요. 네,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인. 김 대리, 그 홍보 영상 제작비 오늘 입금됐다 그러던데 확인했나? 예, 박재훈 씨도 받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 그 영상이 아주 잘 나왔어. 고생했어. 별 말씀을요. 근데 말이야, 우리 딸이 그러는데 너튜브에 올려야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요즘은 너튜브가 대세죠. 근데 내가 너튜브에 올릴 줄은 몰랐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누르시고 그다음에 오, 올라갔네. 오, 고마워, 진호 씨. 아닙니다. 자,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야, 이왕이면 블로그랑 인별에도 한번 올려볼까? 오, 됐다. 여러 군데 홍보를 하십니다. 많이들 봤으면 좋겠네. 아이고, 진우 씨 왔어요. 아니, 덕분에 우리 영상이 대박을 쳤어. 진우 씨 공이 커, 진짜. 그 말씀 진짜시죠? 당연하지. 진우 씨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회사 요즘 잘 돌아가잖아. 이게 뭐? 무슨 서류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진호 씨는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 그런데 무슨 청구를 하노? 시나리오도 저희가 쓰고 영상 촬영에 편집까지 저희가 다 했으니까 당연히 저작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 아니, 우리 회사 홍보 영상인데 이게 말이 되나? 이번에 너튜브로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저희는 제작비 달랑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너튜브랑 SNS에서 수익 많이 난 거는 당연히 영상을 만든 저희랑 나누셔야죠. 아니, 우리 회사가 의뢰한 우리 홍보 영상인데 어떻게 저작권이 제작자인데 있다는 말이고? 어? 네, 그러게요. 참 이게 애매한 문제입니다. 저작권을 두고 제작을 의뢰한 회사와 제작자 간의 이제 분쟁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사건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진 씨는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연구하던 중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진호 씨의 제안으로 제품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김진호 씨는 대학원에서 영상을 전공하고 있던 친구 박재훈과 함께 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 편집까지 다 마칩니다. 네. 이 영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장영진 씨는 당연히 영상의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이를 올리게 됐는데요. 업로드 방법을 잘 몰랐던 장영진 씨는 김진호 씨에게 이 방법을 물어봤고 도움 끝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이 영상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조회수가 늘었고 수익도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인 김진호 씨가 이 영상의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자, 우선 영상을 제작한 김진호 씨와 박재훈 씨가 자신들이 홍보 영상의 저작권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게 해당이 되고 뭔지 개념 네. 정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겠는데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언뜻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시나 소설, 그리고 음악, 영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창작물을 창작을 하면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작권은 특허권처럼 등록과 같은 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을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해야 비로소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권리가 발생하는 만큼 분쟁의 소지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두고는 있는데 이 등록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이유는 저작권을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들이 보통 이제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하면 어디에 등록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어디에다 등록을 합니까? 네,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네. 예,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저작권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럼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제 홍보 영상의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대가를 지불한 회사에게 있느냐 이게 지금 네. 쟁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도 이 사건에서 홍보 영상이 업무상 저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네. 네, 사무장님 이런 항변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제가 질문을 받게 되네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근데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뭐 업무를 하면서 제작한 영상이니까 당연히 업무상 영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런데. 왜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네, 시원하게 답변 좀 제가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업무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 이 창작물을 회사 명의로 공표를 한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만약에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저작물을 창작을 한다면 근로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자, 이 사안을 봤을 때는 김진호 씨가 이제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란 말이죠. 네. 이제 원래는 홍보 업무는 아니고 판매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의 소속으로 이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 권리를 갖는 게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당연한 건 아닙니다. 어. 예, 김진호 씨가 회사의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김진호 씨 담당 업무는 매장에서 제품을 진열하거나 손님에게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업무는 당연히 홍보 영상 제작과는 거리가 먼 업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근무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였는데요. 네. 이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것은 퇴근 이후의 시간, 그리고 주말 시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네. 결국 업무 시간 중에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진호 씨는 회사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 외의 일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 외의 시간에 창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사는 소송에서 그럼 패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홍보 영상의 저작권은 김진호 씨와 박재훈 씨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회사가 홍보 영상 제작을 승인을 했고요. 제작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김진호 씨가 동영상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어묵회사의 사장인 장영진 씨에게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줬고 예. 그리고 실제 올리는 것을 같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김진호 씨는 장영진 씨에게 회사 홍보를 위해서 이 홍보 영상을 이용해도 좋다라고 이용 허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 준 그거를 그냥 허락이라고 인정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작권법 46조에서 이용 허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그 다시 재가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편집을 했거나 변형을 해서 올리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허락받은 이제 이용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예,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편집할 수 있다, 가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허락 없이 영상을 편집하거나 변형하게 되면 이것은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처벌 수위도 그럼 좀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 이 사건에서 보면요. 만약에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장영진 씨가 영상을 올렸다라고 한다면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겠죠. 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드라마 사례에서 장영진 씨가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다면 이것은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이게 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왠지 나랑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실생활에서 굉장히 또 연관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뽑아봤는데 결혼식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부가 주인공인데 이 결혼식 영상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 이거 궁금한데요. 결혼식 영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내가 의뢰를 하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어떤 그런 영상이 들어가는 건데 네, 또 이거 만드는 거는 제작 업체에서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박정원 변호사님,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일단 저작물은 완성이 되면 그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예,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영상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한 업체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업체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계약서에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있다. 또는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라는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결혼식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저작권은 영상 제작 업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작권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회사는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형태로 재가공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형태로 편집을 하거나 변형을 가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사이에 추가적으로 이용 허락이나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생소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얼마든지 네. 괜찮습니다. 예. 저도 괜찮습니다. 네. 사실 저작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에서 음원이나 영상을 내려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깃들여진 결과물입니다. 네. 허락 없이 이것을 공유하고 쓴다는 것은 남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영상 같은 자료를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실 때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라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니들 천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지. 설치기는 왜 설치냐고. 가자 자기야. 사장님, 사모님 오면 어쩌려고요? 귀염둥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친정 가서 내일 온다고 했지랑. 아, 오늘 가게 손님도 없는데 일찍 문 닫고 놀러나 갈까? 진짜? 여보, 엄마가 글쎄 지금 두 사람 뭔데? 설마? 야! 나이 어린 종업원이랑 바람이 난 남편.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고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왜 전화했는데? 양육비 왜 안 넣었는데? 아니,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나? 장사가 안 되는데 어쩌라고? 뭐라고? 지금 몇 개월 밀린 줄 아나? 네가 그러고도 아빠가 진짜 돈이 없다니까. 왜? 걔한테 다 갖다 바친 건 아니고. 뭐라노? 남이랑은 헤어진 지 한참 됐다. 뭐? 내가 진짜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다니까. 나도 애 아빠인데. 그나저나 네 돈 좀 있나? 뭐라고? 돈 있으면
한 2천만 원만 좀 빌려주라. 어허. 가게세도 밀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양육비도 못 주겠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밀린 양육비도 주고 돈도 다 갚아줄게. 그게 지금 할 소리가?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아니 오죽했으면 니한테 내가 다 돈을 빌리겠노? 진짜 밀린 양육비랑 다 줄 거가? 당연하지. 내가 6개월 안에 싹 다 갚아줄게. 알겠다. 아, 마음 약해지면 안 되는데요. 아, 그러네요. 그래. 애 아빠인데 설마 떼먹기라도 하겠나? 어려운 형편에 빚을 내긴 했지만 아이를 위해 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제주도 놀러 갈까? 우리 애기 오빠랑 놀러 가고 싶어요. 아유, 계속 만나고 있었네요. 네. 헤어졌다고 안 했나요? 돈 갚으라고. 악착같이 전화 오네 진짜. 왜? 바보같이 돈 빌려줘서 잘 먹고 잘 썼잖아. 아, 또 돈 뜯어낼 방법 없나? 내가 머리 한번 굴려볼게. 자기야 나와 사실 좀. 응? 아, 좀 악질인데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겠다. 뭐? 6개월 안에 다 갚는다고? 이 인간을 내가 오늘 밀린 양육비랑 빌려준 돈 다 받아내고야 만다. 야, 네가 여기 왜 있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뭐라고? 이것들 결국 내를 속인 거네. 헤어져?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들었잖네. 야, 고영 씨, 니는 인간도 아니다. 짐승도 지 새끼는 왜 한다는데? 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네. 뭐? 이게 어이구, 어머. 아유. 싸움이 커집니다. 괜찮나? 여보세요. 그 경찰서죠? 여기 소음이 났어요. 신고하셨죠? 네. 저 여자가 먼저 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아니에요. 네가 먼저 남이 때리고 달려들었잖아. 우리는 정당방위입니다. 아, 자기야 괜찮나? 저 두 사람한테 제가 더 많이 맞았다고요. 자자, 진정들 하시고요. 너희들 진짜 가만 안 놔둔다. 누가 할 소리? 두고 봐라. 내가 먼저 고소할 거다. 자, 전 남편과 상간녀의 행동이 이건 뭐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입니다. 나혜련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고 좀 황당합니까? 제가 화가 나는데요. 네. 근래에 본 것 중에 가장 분통이 터져서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데 일단 해결을 위해서 사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전 나혜련 씨는 남편 고영식 씨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 정남희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전 남편 고영식이 양육비를 10회만 지급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나혜련 씨가 따지자 상간녀와도 헤어지고 가게가 어렵다며 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양육비와 빌린 돈을 같이 갚겠다고 합니다. 네. 나혜련 씨는 고영식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빚까지 내서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고영식 씨는 양육비를 주지도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요. 결국 나혜련 씨가 고영식의 가게를 찾아갔고 가게에는 헤어졌다는 상간녀 정남희 씨가 있었죠. 네. 이에 너무 화가 난 나혜련 씨가 정남희 씨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몸싸움이 납니다. 화장실에 갔다 온 고영식 씨까지 합세해 몸싸움이 났고 나혜련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간녀 정남희 씨와 고영식 씨는 나애련 씨가 먼저 폭행을 했고 유리 그릇으로 정남희 씨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상황이 되면 저도 참 못 참을 것 같은데 유리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어도 10번을 더 했을 것 같은 참으세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만. 자, 이 사건은 이수경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데요. 지금 우리 의뢰인 나혜련 씨 몸도 마음도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억울하게도 특수상해라는 누명까지 좀 덮어쓰게 생겼는데요. 네. 제가 억울함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먼저 서로 간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간녀 이제 정남희 씨가 유리 그릇으로 정수리를 이제 가격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확보하게 됩니다. 네. 그 피해자인 정남희 씨와 또 목격자인 전 남편 고영식 씨의 진술이 이미 진술 증거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다만 이 정남희와 고영식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이 정남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혜련 씨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해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영식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미리 추가적으로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이 정남희 씨가 사건 당일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한테는 유리 그릇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 나혜련 씨를 특수상해로 고소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직접 유리 용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진 그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 용기로 머리를 맞았고 그 덕에 용기가 깨어졌다라는 주장을 새롭게 한 것이었는데요. 네. 만약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게 그런 진술을 하였다면 경찰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용기를 바로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한참 이후에 그 진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정남희와 고영식 씨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좀 의문점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변호사님. 앞서 정남희 씨가 머리카락과 귀에 이제 유리가 박힌 사진을 네. 또 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유리로 맞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남희 씨의 진술하고 예. 또 상해 진술을 보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유리 조각의 파편을 좀 세세하게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네. 여기서 말한 유리 그릇이라는 거는 주방에서 흔히들 김치 담는 데 사용하는 유리 글라스락 용기입니다. 네. 아. 예, 큰 용기인데요. 어머님들은 좀 잘 아실 테지만 크기가 다소 큰 편이고 두께가 두꺼워서 네. 굉장히 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들이 깨어졌을 때 그 깨진 조각 자체가 날카로우면 사람이 좀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제조사에서 제작을 하기를 좀 동글동글하게 깨어지도록 만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미리 그 정남희 씨의 머리카락과 귀에 박힌 유리 파편 사진을 좀 봤는데요. 그 사진을 보니 유리 조각 자체가 매우 날카롭고 그리고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파편 모양 자체로 유리 용기의 조각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상에서 보셨지만 그 사건 당일에 주방에서뿐만이 아니라 홀에서도 세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주방에서 처음에 나혜련 씨하고 그다음에 정남희 씨가 네. 분쟁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홀로 나와서 고영식 씨까지 합세를 해서 세 사람이 싸움이 났단 그렇죠.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모든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 홀에서 세 사람이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과 의자가 넘어지고 맥주 병이 깨어지고 유리컵과 접시 등이 깨어졌는데요. 그 정남희 씨 머리카락과 귀에 묻은 유리 파편 조각이라는 거는 네. 그 깨어지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의사의 이런 상해 진단서는 전문가의 의견이고 또 왜 상해를 입었는지 이유도 적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상해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냐면 예. 유리로 된 용기에 머리를 맞아서 두통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통. 근데 유리를 된 용기에 머리를 맞았다라는 진술 자체가 정남희의 진술인 거고요. 또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 유리 용기 그릇 자체가 900g으로 좀 다소 무겁고 아. 크고 두껍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로 사람 머리를 가격했는데 그 조각 손상조각 날 정도로 용기가 깨졌다면 그 맞은 부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무래도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의식을 잃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게 보통일 텐데 그렇죠. 찢어진 상처 하나 없이 멍만 들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에게 재차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머리에 찢어진 상처 없이 멍만 드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바로 정수리에 비껴 맞는 게 아니라 이 정수리가 있으면 직각으로 유리 용기를 맞았을 적에 그때 찢어짐의 상처 없이 작은 둥기와 같은 효과를 내어서 멍만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데요. 네. 근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시면 우리 나혜련 씨 같은 경우에는 정남희 씨보다 키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네. 이 여성인 나혜련 씨가 정남희 씨의 키를 넘어서는 점프력을 보이면서 무거운 유리 용기를 들고 직각으로 정수리를 가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맞네. 이론적으로는 정남희 씨 머리에 찢어진 상처 없이 멍망 들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해당 조건상 여성인 나혜련 씨가 무겁고 두꺼운 용기를 들고 정수리를 직각으로 내려찍는 건 어렵다는 점이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혜련 씨 같은 경우에는 정남희 씨에게 그 유리그릇을 거의 흉기라고 생각을 하고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요거를 어떻게 무죄로 좀 선고받을 수 없을까요? 네, 이 특수상해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된 일반 상해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게 될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나혜련 씨가 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유리 글라스락 용기를 들고 정남희 씨를 때렸는지가 가장 크고 주된 쟁점이 될 텐데요. 네. 지금 나혜련, 고영식, 정남희 씨의 기존 관계를 비춰봤을 적에 이 정남희하고 고영식 씨의 진술은 있는 그대로 좀 믿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리 파편의 조각도 이미 그 조각 모양 자체로 유리 글라스락의 파편 조각이 아니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 나혜련 씨가 그 정남희 씨 키를 넘어서는 점프력을 보이면서 이 유리 용기로 직각으로 정수리를 가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 특수상해라는 누명은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요. 일단 서로 간에 또 싸움이 있었잖아요. 나혜련 씨도 두 사람에게 엄연하게 좀 맞았기 때문에 나혜련 씨 입장에서 좀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합세해서 나혜련 씨를 폭행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폭행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혜련 씨가 상해까지 입었다면 공동상해죄까지 되는데요. 이렇게 공동폭행, 공동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 형법상 규정된 폭행죄, 상해죄의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한 폭행죄라면 이 반의사 불벌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공동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괘씸하게 바라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상간녀 정남희 씨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 나혜련 씨가 이미 그 상간녀 정남희 씨를 상대로 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네네. 이럴 경우에 그 상간녀에 대한 폭행 자체가 좀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정남희 씨가 나혜련 씨를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나혜련 씨는 형사 합의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이 위자료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위자료 액수를 좀 감액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뭐 거짓말로 2천만 원을 빌린 것도 모자라서 양육비도 지금 안 주고 있으니까 네. 정말 괘씸해서라도 돈을 좀 끝까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좀 어떻게 좀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안에서 사실 고영식 씨가 제일 나쁘죠. 그렇죠. 그 사람이죠. 네. 이 빌려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예. 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이라든지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더불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과태료까지 내려섰음에도 양육비를 끝까지 지급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감치 명령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 과정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더군다나 감치 명령 같은 경우에는 잡으러 갑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 당사자가 없으면 감치 이행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 좀 제재하는 신설 규정들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규정인가요? 네, 그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서 양육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네.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명단을 공개하도록 신설 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또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나혜련 씨처럼 배우자의 일단 불륜으로 인해서 그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소송이 같이 진행될 때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폭행 사건이 그래서 형사 사건으로 연루되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그런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가장 현명할지 그걸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순간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폭행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드라마에서도 좀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보통은 상대방이 나를 먼저 공격했고 나는 방어하는 와중에 상대방의 멱살이나 머리를 잡았다. 네. 좀 이렇게 대응하면서 정당방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법원은 일반적인 싸움의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서로 공격과 방어의 의사가 교차를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싸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양측에 다 행위한 만큼 책임을 지도록 양측의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우시더라도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좀 증거 자료를 남겨서 추후 소송을 좀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아, 그것도 괜찮은 증거도 방법이네. 수집할 수 있고 네. 평균심도 찾을 수 옆에서 있고. 증거 촬영. 예,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나혜련 씨에게 좀 힘이 나는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네, 나혜련 씨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말 많이 힘이 드실 텐데요. 좀 우선 힘을 내시고요. 첫 번째, 그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사후적으로 맞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 용기로 정남이의 정수리를 내리쳤다는 부분 자체도 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무고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나혜련 씨가 두 사람으로부터 맞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소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 전 남편을 상대로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과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상간녀 정남이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시잖아요. 네. 그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이 상간녀 정남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배상금을 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나혜련 씨 끝까지 힘을 내시고요.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끝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다리 자기네들 책임 와야 뭐내 다리를 누가 책임질 낀데. 아이고 오늘따라 와 이래 몸이 안 따라주노. 이 한 포대만 더 싣고 가야 되겠다. 이 뭐고? 이거 어떠신노? 아 이거 불량이가 이거 아까꾸로. 아 오늘 집에 일찍 갈랬더만 일찍 살았네. 아이고. 아 배고파라. 집에 가야 되겠다. 오오오오오
아저씨. 여보, 괜찮나? 아프다. 어쩌노? 어쩌다가 사고가 났노?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데 도로 공사를 하더라고. 자전거 도로에 고무호스가 있는 게 그걸 못 보고 걸리가 넘어졌다 아이가. 아니, 거기 고무호스가 왜 있노? 뭐 위험 표시 같은 거 없더나? 없더라.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있었으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왔지. 사람들이 참. 아니, 공사를 하면 위험한데 뭐 표시 같은 것도 안 해놓고 참. 진짜 속상해 죽겠네. 이거 건설사에다가 손해배상 해달라고 해야겠다. 사람이 수술까지 받고 이 지경이 됐는데 찾아오지도 않노. 참, 기가 차서. 저는 그날의 사고로 인해 목을 다쳤고 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었고 결국 저는 하지 기능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 사고인데요. 발생했네요. 저는 행정사를 통해 건설사를 상대로 꾸준히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많이 다치셨네. 예, 행정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계속 서류를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 이제 어쩌면 좋노? 내 다리 저거들 책임이 아니면 내 다리는 이제 누가 책임지노? 네,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장애 판정까지 받은 김용섭 씨. 정말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몸도 아픈데 손해배상 문제로 인해서 머리까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씨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김용섭 씨가 매일 다니는 자전거 도로 쪽에서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용섭 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도로 위에 놓아두었던 고무 호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가다가 그만 호스에 걸려 전복 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5등급 판정을 받게 되죠. 네. 사고 당시에 고무 호스가 놓여 있던 곳에 어떠한 경고나 주의 표지가 없었기 때문에 김용섭 씨는 행정사를 통해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마 상으로 봤을 때도 도로공사를 진행했던 건설사 측에 좀 책임이 있어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네, 김용섭 씨 사고 당시 자전거 도로인 현장에 주의를 하라는 어떤 표지나 뭐 경고 문구를 설치해두지 않았습니다. 네. 도로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고무 호스에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그와 같은 주의나 표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김용섭 씨 측에서는 행정사를 통해서 꾸준히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김용섭 씨가 건설사하고 통화를 했던 게 있는데 그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건설사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김용섭 씨는 그 건설회사의 담당 직원에게도 손해배상을 요청을 했었고요. 네. 손해배상이 들어오지 않자 행정사에게 이것을 좀 계속 청구하는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담당 직원에게 이제 행정사가 전화를 했는데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정해진 것도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네. 말을 했었고 또 행정사는 치료비를 또 추산을 해서 그와 같은 손해액수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이메일로 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담당 직원은 이 손해가 우리 때문에 난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어영부영하다가 사건 사고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버리게 됐습니다. 예. 시간을 끌면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소멸시효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우리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멸시효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멸시효라는 거가 이제 지나버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채권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재판으로 청구를 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실 자전거 전복 사고를 당했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는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인데요. 이 경우에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그 권리를 인정받아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3년과 10년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럼 이걸 어떤 걸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게 먼저 도래한다 뭐 맞아요. 이런 게 있나요? 헷갈려요. 네, 이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날이라는 건 모든 그런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그 요건을 다 알아야 되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지만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그보다 먼저 도래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안 날이 그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또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과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시효는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안 날이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말이군요. 근데 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소멸시효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상대방에게 한 번도 이행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권리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다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쭉 진행됐겠지만 네. 그와 같이 돈을 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정사를 통해서 손해 견적을 내서 이메일로 또 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떠한 형식이든지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하거든요. 최고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달라고 채무에 이행을 하면은 소멸시효가 좀 정지가 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그래서 재판상으로 소장을 내는 것과 네. 그냥 형식에 관계없이 최고를 하는 것은 좀 효과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로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냥 최고만 하는 것은 시효를 종국적으로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고요. 네.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소장을 하여야 최고한대로 소급하여서 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와, 그럼 이제 김용섭 씨의 경우에는 중간에 행정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최고가 있어서 이 소멸시효가 잠시 중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사연에서 보면 이 사건 사고가 2018년 7월 1일에 있었는데요. 그날 다치고 그날 입원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날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는 2021년 7월 1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상 청구는 2021년 9월 1일에
했기 때문에 넘어갔네. 그럼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서 완성이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억울하죠.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최고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용섭 씨는 중간중간 채무자인 건설회사에 최고를 하였고 2021년 5월경에 언제 답변을 줄 것이냐라고 건설사에 또 행정사를 통해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이 2021년 9월 1일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최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용섭 씨가 재판상으로 이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다행히 김용섭 씨는 건설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넘어서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야, 그건 다행인데 사실 이제 그 장애라는 것은 평생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 손해배상을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다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법원은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재산상 손해와 뭐 정신적인 손해를 나누어서 또 청구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적극 손해라고 해서 입원비, 치료비 그리고 간호비 등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피해자가 취득할 수 없었던 그 수입 상당액을 일실 손해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장애가 또 발생이 되게 되면 신체의 노동 능력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몇 프로 감소가 되었는지는 또 신체 감정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네. 손해배상 금원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용섭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용섭 씨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위에서 잠을 자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 내역 등의 증거를 잘 보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 오가는 그 교통비도 잘 챙기시면 배상액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날로부터 3년을 도과해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 최고하셨다라는 그 기록 역시 꼭 증거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좀 살펴보겠다, 조사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시간을 달라고 해서 또 시간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말한 것을 좀 남겨두시면 법원은 그런 채권의 존부 자체를 조사하는 시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을 달라고 했다, 뭐 조사하는데 좀 시간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증거로 남겨두신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또 입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다가 억울하게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피하고 손해를 잘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법을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더 로이어 카카오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날카로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